인구의 400배가 옵니다, 관광객. 베니스 인구가 5만 명인데 작년에 2천만 명 넘게 방문했어요. 상상이 가죠. 관광객에 의존해서 살지만 자기들 삶이 없는 거죠. 제가 관광산업의 비중을 봤는데 스페인이 GDP의 10%가 관광산업에서 나와요. 관광산업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인 거죠. 최근 뉴스 보도에 나온 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민들이 관광 가기 하면서 물총 쏘면서 오지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관광산업이 본인들이 돈을 벌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물가도 폭등하고 환경 오염도 되고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관광지 시민의 몇 배가 오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는 없지만 흔히 이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2019년 두브로브니크에 5월에 갔었는데 그때는 성수기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성수기 때는 그 성벽을 보는데 몇 시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브로브니크가 인구가 4만 5천 명인데요. 1년에 몇만 명이냐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인구가 4만 2천 명인데 4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두브로브니크나 베니스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걸 받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네스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관광객 통제하지 않으면 이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도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관광객도 짜증이 날 테고 당연히 왜냐면 좋은 환경에서 여유 있게 보고 싶은데 서로 등 떠밀고 이제 관광을 한다는 얘기고요. 시민들은 자기들 삶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두브로브니크가 인구의 100배가 오는데 베니스는 인구의 400배가 옵니다. 관광객이. 베니스 인구가 5만 명인데 작년에 2천만 명 넘게 방문했어요. 자, 상상이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 나는 거고 시민들이 시위까지 나선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예를 들면 유럽 여행했으면 알 겁니다. 화장실 인심이 유럽은 진짜 짜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요. 유럽은 공공 화장실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니크는 공공 화장실 이용 요금이 2,000원 정도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2,000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관광객이 몰릴 때는 줄 서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니스 시민들 상당수가 관광객에 의존해서 살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면 자기들 걷기도 불편하고 자기들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니스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베니스가 올해 4월 25일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은 5유로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바로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끼고 몰래 온다 해서 걸리면 벌금이 300유로입니다. 300유로면 40만 원 넘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예, 줄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더 몰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베니스가 돈을 벌었고 그래서 베니스 시의회 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여주기 하지 말고 하루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상한선을 정해라. 하루에 5만 명만 받자.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8만 명 넘게 온다고 하니까 5만 명만 받자. 최대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 갔고요. 계속해서 유네스코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관광객 줄이고 보존해라.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죠. 관광세, 관광 혼잡세라고 볼 수 있죠. 없던 걸 새로 이제 부과하는 거죠. 관광객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그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물의 도시고 예를 들면 반고흐 박물관도 있고 네덜란드 수로하는 데가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자본주의가 거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몇천 킬로 인도 가서 아시아에 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도가 크니까 그때 주식을 발행했어요. 11세기 초에 주식시장이 네덜란드에 처음 생겼습니다. 자, 그만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암스테르담도 인구가 80만 명인데 연간 한 2천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도 2년 전부터 관광 선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 대한민국 관광을 막 선전하잖아요. 선전을 안 씁니다. 그리고 체류세도 더 추가를 해서 부과하게 합니다. 그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가 관광세를 추가로 새로 신설하거나 추가 부담을 더 늘리고 하지만 관광객 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할 때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현 세대가 즐기는 것이 내 자손들도 즐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거든요. 아까 오버 투어리즘도 같은 말로 지속 가능한 관광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 자식, 손자들도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여서 사람들이 이런 총론에는 동의할 텐데 내가 왜 희생을 해? 나도 가서 보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죠.
UNWTO가 그러니까 월드 투어리즘 오거나이제이션인데요. 우리 세계무역기구가 아니고 UN 세계관광기구라고 하는 그 산하국이 있어서 해마다 이런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관광객이 많이 온 나라를 보면 영국까지 포함하면 유럽이 10개, 10위 중에서 7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작년에 1억 명이 왔습니다. 스페인에 8,500만 명. 근데 미국은 6,600만 명이지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한 20%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인구는 6,800만 명인데 1.5배 관광객이 온 거예요. 그렇죠? 스페인은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4,700만 명이군요. 거의 2배 가까이 온 거고요. 아시아 뭐 튀르키예도 5위 정도밖에 안 되고 멕시코도 6위 정도. 아시아에 속하는 게 태국이 1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13위. 우리나라가 16위인가 17위일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럽이 진짜 관광 대국이다. 우리 이제 이탈리아 가서 피자 한 조각 먹어도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뭐 전 국토가 박물관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럽이 관광대국에서 이제 제가 관광산업의 비중을 봤는데 스페인이 GDP의 15%가 관광산업에서 나옵니다. 1년에 100이라는 GDP가 있다면 15개가 이제 관광산업에 온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스페인 산업하면 얼핏 떠오르지 않잖아요. 뭐 제조업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스페인은 예를 들면 산업 중에서 이 관광산업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13% 정도입니다. 이것도 관광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프랑스는 1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유럽이 관광 대국인데 만약에 유럽에서 오버 투어리즘 대책으로 관광객 뭐 하루 상한선을 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관광산업 하면은 직접 관광 건축하는 뿐만 아니라 요식업도 바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경제가 독일보다 훨씬 안 좋았다는 이유가 관광산업이 직격탄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 못 오니까. 그래서 관광산업이 다른 그 여파, 연쇄 효과가 좀 그래도 분명히 있는 산업이죠. 교통도 많이 오는 거고 렌트도 많이 되는 것이고 음식도 그렇고 그렇죠? 파타임 같은 것도 많이 가는 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베니스나 플로렌스가 아니면 두브로브니크나 유네스코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관광객 상한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한선 정하면 당연히 시민들이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의 기본 속성은 자기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싶은데 누가 표를 잃는 정책을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손 후손은 30년, 50년의 일이고 내가 계속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이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죠.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영국에서 그런 그 시범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한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 사회전에 대한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떨어지지 않게 나왔고요. OECD에서 해마다 OECD 회원국 1년 평균 근로시간 하는데요. 미국이 유럽보다 한 평균 200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업무 집중을 하냐 했더니 업무에 몰입한다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업무 집중도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유학하느라고 6년 정도 있고 그래도 파트타임으로 일해보고 했는데 조금 유럽은 뭐 그냥 집중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좀 집중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식 시간은 확실하게 챙기고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1세기 들어서 주 35시간 근무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독일의 도이치반이라고 하는 우리 그 코레일 같은 국영기관인데요. 거기도 이번에 임금 협상을 해서 2029년까지 주 35시간 근무로 낮춘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생산성은 당연히 보존하겠다 그런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주 35시간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프랑스는 이미 도입했고 조금씩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좀 그래도 괜찮은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유럽인들은 평균 근로시간 비용은 낮으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쉬어야 예를 들면 서비스도 잘하고 하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면 서비스가 엉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일본 가면 그래도 친절하게 그렇게 하는데 많이 오면 관광객 서비스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광객도 불만 커질 테고 그 관광 서비스업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압도적으로 일본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대구도 보면 대구 공항에서 일본 웬만한 도시 다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거리니까. 그래도 물가도 엔화가 많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똑같은 오버투리 문제에서 성수기 때는 입장료나 숙박료를
더 많이 받는 걸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받게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본이 고용지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텐데 우리 유럽의 예를 참조하면은 그런다고 줄어들까?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그러니까 유럽이 뭐 제국주의 하면서 많이 뺏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대형 박물관에서 보는 유품 상당수가 외국에서 가져온 게 많거든요. 제국주의 때. 그렇게 보면 유럽이 이제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간다 할 때도 예를 들면 베니스나 피렌체 가서 다빈치 생가나 그 박물관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교과서에 봤던 걸 한번 직접 보고 감흥 느끼는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도 역사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이 19세기 제국주의하면서 전 세계에 자기들 문화를 이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우리 같으면 익숙하게 느끼는 것도 있고 역사책 이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호기심도 가질 테고 다빈치가 만든 조각품 그다음에 우리 로마 교황청 가면 그 천장에 했던 그런 최후의 맞이라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직접 보고 싶은 거죠, 뭐. 제가 유럽에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거 얘기를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폴란드의 크라쿠프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지도를 보면 바르샤바, 수도 바르샤바는 제일 꼭대기 위쪽에 있고요. 독일 바로 옆이고 크라쿠프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가려면 꼭 들리는 게 크라쿠프인데요. 거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크라쿠프는 우리나라 경주입니다. 폴란드 왕조가 시작돼서 한 500년 동안 그쪽이 왕조였었고요. 강이 있고 조용하고 중세 골목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거기는 크라쿠프 대학이 야겔로니아 대학인데요. 14세기 말에 학교가 설립돼서 도심 안에 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있고 또 하나는 종교인들이 많이 찾는데 우리 80년대 때 교황 바오로 이사가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크게 이제 기여를 많이 했는데 교황 바오로 2세가 주교로 있던 데가 크라쿠프입니다. 그래서 가면 그 성당 잘 보존돼 있어서 진짜 녹지도 많고 강도 있고 조용하고 저는 크라쿠프 잘 알려지지 않지만 유럽의 원래 중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아니면 역사에 한번 뭐라고 할까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크라쿠프를 강추합니다.